여러분,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마음속 도파민이 불꽃처럼 터지길 바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제 정신을 몇 번이고 후려쳤던 그날의 이야기, 잠시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반전 위에 또 반전을 거듭한 한 겹, 두 겹 숨겨진 제 과거의 사연을 천천히 풀어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대의 결혼에 긴 세월을 함께 걸었습니다. 40의 문턱에서 오래도록 기다렸던 기적 같은 아이가 제게 찾아왔죠. 이미 마음 한켠으로는 단념하고 있었기에 그 소식은 마치 꿈처럼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품에 안은 아들은 제 인생의 봄날이었고, 저는 이 아들을 곱게도 키우되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공부에도 운동에도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던 아들은 언제나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꽃 피우는 중심이었기에 저는 늘 그 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의 꿈은 의사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생 시절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공부만 했고 마침내 의대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도권은 아니었지만 지방에 있는 의과대학에 당당히 합격했고 20살이 되던 해 혼자 자취를 시작하며 또 하나의 성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의대 생활을 마친 아들은 군복무까지 마치고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을 묵묵히 견뎌내더니 마침내 내과 전문의의 길에 올랐습니다. 어느새 어깨가 단단히 올라앉은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남편과 저는 허기진 줄도 모르고 배가 불렀습니다. 저희 부부는 형편이 허락되는 만큼 아들의 앞길에 힘이 되고자 개인 병원 개업도 아낌없이 도와줬죠. 그날 병원 현판이 걸린 날 아들은 감격에 겨운 듯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꼭 보답할게요. 돈 갚을 생각은 말고 이제 슬슬 장가갈 생각이나 해라. 요즘 누굴 만나곤 있니? 엄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연애는커녕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요. 주말에도 진료할 예정이라서 당분간은 병원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혀를 차며 웃었습니다. 너 고생하라고 병원 차려준 줄 아니? 일에만 매달리는 건 성실한 게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이야. 사람은 때때로 쉬어가야 하고 사랑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야.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그래. 뭐 엄마가 나서서 소개라도 시켜줘? 아이, 엄마, 진짜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결혼도 연애도요. 넌 너밖에 모르냐? 우리도 이제 7순이 훌쩍 넘었어. 너 가정 꾸리는 거 보고 웃으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은 게 우리 소원인데. 에이, 엄마, 요즘 세상에 7순이 뭐예요. 100세 시대라잖아요. 두 분 다 오래 사실 거니까 천천히 기다리셔도 돼요. 아들은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똑부러졌지만 유독 사랑과 결혼에 있어서는 마음을 열 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차려준 병원은 평일도 주말도 없이 빽빽한 진료 일정으로 가득했고 덕분에 아들 얼굴을 보는 날은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아들이 일에 그렇게 빠져 살겠다니 저희 부부는 한동안 뭐라 하지 않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38, 내일 모레 40이 되는 아들을 바라보니 불안한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일부러 말을 꺼냈죠. 아들, 너 이제 선 좀 봐라. 엄마가 아는 사람 중에 괜찮고 외모도 인물 좋고 조건까지 아주 탄탄한 아가씨가 있어.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 뜸을 들이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뭐라고? 너 지금 여자친구 있다고 한 거야? 네, 2년 정도 사귄 사람이에요. 말할 타이밍을 계속 놓쳐서 안 그래도 곧 인사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해? 너 도대체 엄마 아빠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30대 중반 넘도록 여자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그냥 일도 바쁘고 해서 계속 미뤘네요. 다음 주 주말쯤 같이 올게요.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차분한 인사성,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죠. 한눈에 봐도 싹싹했고 집안도 좋고 의료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들과 결혼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았어요. 아들도 눈에 띄게 밝았고 여자친구 곁에 있을 때는 미소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무거운 얼굴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말 한마디 없이 거실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니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 여자 알고 보니까 의료사업 같은 거 아니었어. 그냥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말하자면 접대하는 그런 쪽이었어요. 뭐라고?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네, 이름도 가명이고 집안 얘기도 전부 지어낸 거예요. 제가 너무 바보같이 속았어요. 엄마 아버지께 면목이 없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아들은 눈도 못 마주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속은 쓰렸지만 아들의 어깨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히 말해줬어요. 됐어.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 그 여자가 더 들어오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지. 액땜한 셈 치고 이제 정신 차려. 이런 일도 지나간다. 엄마가 해준 말 기억해. 사람 보는 눈, 연애도 연습이야.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 병원에만 매달렸습니다. 평일도 주말도 없이 진료에 몰두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끊었으며 취미생활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 모두 손에서 놨습니다. 마치 감정을 잠그고 살아가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보채지 않기로 마음먹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40이 넘도록 여전히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번엔 정말 제가 나서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병원 진료가 끝날 무렵을 보고 아들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들 나왔다. 진료 끝났지?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엔 웬일이세요? 나랑 같이 나가자. 오늘은 너랑 저녁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데이트 좀 하자. 그렇게 모처럼 아들의 팔짱을 끼고 맛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나란히 걷는 그의 옆모습을 보니 새삼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아들 그림자 좀 봐. 이제 엄마보다 훨씬 크네. 너 어릴 땐 겨우 내 허리까지 왔었는데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거야?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참, 내가 40이에요, 40. 이 나이 먹고도 아직 크냐고 물어보세요. 40이든 50이든 넌 엄마 눈엔 여전히 애기야. 아무리 커도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귀엽게 봐주세요. 응애. 이 녀석이 엄마를 웃기고 있어. 근데 말이야, 너 그런 유머 감각 여자들한테도 좀 써보면 안 되겠냐? 엄마가 이번에 선짜리 하나 알아봤거든. 너보다 7살 어리고 예쁘고 직업도 아주 탄탄해. 신부감으로 딱이야. 한번 만나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곧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엄마.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만난 지 2년 넘었고요. 전 여친이랑 헤어진 직후에 알게 된 분인데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뭐야, 또야? 또 엄마한테 말을 안 해? 넌 대체 왜 네 인생 얘기를 엄마한테 안 하냐? 난 도대체 너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죄송해요. 그냥 이번에는 확신이 생기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이도 있고 결혼이란 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서 신중하게 생각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야? 아니면 아직 확신이 없어서 질질 끄는 거야? 아니요, 결혼할 생각이에요. 저도 여자친구도 확실하게 마음을 굳혔어요. 곧 인사드릴게요. 참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근데 진짜 괜찮은 여자지? 네, 엄마도 만나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성격도 좋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며칠 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남달랐죠. 대학교에서 최연소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예비 며느리는 또렷한 이목구비에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공손했죠. 예쁜 외모만이 아니라 대화 중에 배어나오는 배려와 따뜻함이 느껴졌고 저희 부부는 금세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그녀를 좋다고 했는지 직접 만나보니 단번에 알겠더군요. 단 하나 걸리는 건 나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동갑인 40살이라 솔직히 노산이 걱정되긴 했죠. 하지만 요즘은 45에도 무사히 출산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잖아요. 주변에서도 요즘 시대엔 40 넘어서도 건강한 아이 잘 낳는다는 말이 많아서 저도 마음을 편히 먹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는 기분 좋게 아주 긍정적으로 결혼을 허락했어요. 며느리와 둘이 마주 앉은 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우리 아들이 일 욕심이 많고 좀 융통성이 없잖니. 결혼하면 네가 옆에서 좀 말려도 주고 쉬엄쉬엄 살게 잡아줘라. 난 그냥 평범하고 안정되게 사는 게 제일이라고 생각해.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웃으면서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선 일하지만 집에 오면 남편 챙기고 내조도 잘하려고요. 뭐든 여자가 하기 나름이니까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이고야, 말 참 맛깔나게 잘하네. 그래, 우린 이 결혼 100% 찬성이야. 그러니까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결혼식도 질질 끌지 말고 후딱 해치우자. 그렇게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예비 신부 얼굴만 봐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고요. 평생 보던 아들 얼굴 중에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셈이 날 정도였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사랑에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상견례도 무사히 잘 마쳤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예비 며느리와 저도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일하는 대학교 캠퍼스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진짜 멋지고 예쁘더라고요. 같이 걸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뒤엔 둘이 홍대에도 나갔어요. 사람 많은 거리에서 카페도 가고 옷가게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모녀처럼 데이트를 자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며느리와 함께 데이트 겸 산책을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못 본 지 10년은 좋게 된 친구였는데 길에서 절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더군요. 어머, 경자야. 나야, 숙경이. 어머나, 숙경아. 이게 얼마만이니? 네 아들 결혼식 때 본 게 마지막이니까 10년은 된 것 같다. 그러게. 정말 반갑다. 근데 옆에 이 아가씨는 누구야? 며느리? 곧 며느리 될 애야. 우리 아들 결혼 날짜 잡았거든. 제가 밝게 웃으며 말하자 숙경이는 잘 됐다며 제 어깨를 툭 치고 깔깔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도 잠깐. 예비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자야, 나 먼저 갈게. 오늘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 아가씨도 괜찮다는데. 아니야, 다음에 보자. 내가 따로 연락할게. 갑자기 급한 일이라도 생긴 듯 숙경이는 허둥지둥 인사만 하고는 뒷모습도 허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며칠 뒤 숙경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반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숙경아, 그날 너무 갑자기 가서 아쉬웠어. 얼굴 보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숙경이 목소리는 딱딱했고 말투는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경자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진지하게 들어야 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 아들 말이야. 네 아들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그 며느리들 아가씨 있지? 나 그 여자 어디서 봤는지 기억났어.
한 6년 전쯤 결혼식장에서 봤어. 결혼식장에서? 요즘 그런 자리 많이 가잖아. 그게 뭐 어때서? 문제는 그때 그 여자가 신부였다는 거야. 그 여자 결혼했던 적 있어. 너 알고 있었어? 뭐라고? 우리 며느리가 돌싱이라는 거야? 그래, 너도 알잖아. 내가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잊지 않는 거. 나 확실히 기억나. 그 여자 결혼했었어. 네 아들한테 제대로 말했는지부터 확인해봐. 이 결혼 아무래도 신중히 생각해야 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마음 한쪽에 무거운 의심이 내려앉았죠. 며칠 뒤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거실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유나야, 나 너한테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혹시 전에 결혼했던 적 있어? 그 순간 예비 며느리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곧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시키더군요. 아들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죠. 왜 대답이 없어?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대답을 보챘습니다. 결혼한 적 있어? 정말이냐고? 그러자 아들이 나서려는 듯 입을 뗐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죠. 넌 조용히 해.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당사자한테 듣고 싶으니까 넌 입 닫고 있어. 그제야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꽉 깨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맞아요. 결혼한 적 있습니다. 저 돌싱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이가 없네. 저는 힘겹게 웃음 같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죠. 이런 걸 숨기고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감히? 아들을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넌 알고 있었던 거냐? 이걸 다 알고도... 엄마, 이혼은 요즘 시대 전혀 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정말 서로 좋아해요. 전 이 여자 없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셔도 전 못 놓아요. 절대로요. 아들의 말에 다시 한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세게 하며 소리를 내더니 벌떡 일어나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하는 감정에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때리지 않았던 아들의 뺨을 그날 처음으로 쳤습니다. 못난 놈, 네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돌싱을 만나?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당장 끝내. 엄마, 저 안 돼요. 유나 정말 사랑해요. 이젠 다른 여잔 절대 못 만나요. 사랑 같은 소리 하네.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이혼녀를 만나? 내가 너 귀하게 키운 이유가 이딴 여자랑 살라고 그런 줄 알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결혼 절대로 못 본다. 못 봐. 저는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예비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고 아들도 뒤따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수건을 동여매고 며칠 알아 누웠답니다. 그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말투에는 분노와 체념이 엉켜 있었습니다. 엄마, 유나랑 헤어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하세요?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곧 정신을 붙들고 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너 힘든 거 잠깐이야. 시간 지나면 금방 잊어버릴 거다. 엄마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만나봐. 하지만 아들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유나랑 헤어졌는데 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니요? 저 앞으로 한동안 일만 할 거예요. 괜한 연락하지 마세요. 끊습니다. 뚝 전화가 끊기고 나서야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단 한 번도 본가에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소식은 딱딱한 문자 몇 줄뿐이었습니다.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들의 자취방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엔 술병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뭐니?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냉장고도 텅텅 비었네. 소파에 웅크린 채 누워있던 아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아직도 유나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이젠 정신 좀 차릴 때도 됐잖아. 아니요, 저 당분간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부탁이니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살게 그냥 두세요. 이 녀석이... 아들,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엄마가 그 여자 막아줘서 살았다 그럴 날 분명히 올 거야. 지금은 네가 콩깍지가 씌어서 이러는 거지 다 지나갈 일이야. 제발요, 그냥 좀 가주세요. 알았으니까 당분간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날 이후 아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냉장고 속은 비어 있었고 거실엔 늘 술병이 굴러다녔습니다. 지워도 또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자 아들은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쏙 빠져 피골이 상접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말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병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저녁 식탁에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아들 그냥 허락하자. 저렇게까지 무너져서야 이러다 정말 사람 하나 보내겠어. 뭐? 도희싱이랑 결혼하자는 말이야? 절대 안 돼, 절대로. 내 아들이 어디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해? 당신 아들 얼굴 똑바로 봐. 저렇게 무기력한 거 처음 보잖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똑똑하고 바르게 컸던 앤데 지금은 껍데기야. 그 여자가 뭘 했든 간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우린 이제 져줘야 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괜한 말 아니더군요. 결국 저 또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를 만나러 나간 날 그녀의 얼굴은 몇 달 전과는 전혀 딴 사람 같았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살이 많이 빠졌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더군요. 누가 봐도 둘이 헤어진 이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죠. 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휴, 너도 꼴이 말이 아니구나. 이젠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다. 유나야, 널 허락할 테니 가서 내 아들 좀 만나줘라. 지금 그 녀석 꼴이 말이 아니다. 밥도 안 먹고 술만 마시면서 산다. 예비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절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에요? 저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네 과거는 덮기로 했다. 내 남편도 나도 허락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이랑 결혼해라. 그 말을 듣자 예비 며느리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자. 혹시 아직 말 안 한 게 있니? 괜히 나중에 무슨 일 생겨서 또 상처 주는 일 없도록 하자. 지금 다 말해. 서로 솔직하자. 예비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곧 또렷하게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없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돌싱이라는 사실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숨긴 거 없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어서 가. 우리 아들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녀석 네 얼굴만 봐도 살아날 거야. 얼른 가봐.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며칠 뒤엔 식장 날짜를 잡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이 어찌나 기뻐하던지 속으로 괘씸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부모인 저한테는 가슴에 대못을 받고서 그렇게 웃는 걸 보니 화가 부글부글 끓었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다는데. 결혼식은 많은 축하와 축복 속에서 잘 이뤄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과 가까운 아파트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들 부부를 만났답니다.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하나, 바로 손주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둘 다 40대이니 마음이 급했죠. 며느라, 너희 둘 아직 소식 없냐? 네? 아, 임신이요? 네, 아직 소식이 없어요. 미안한데 내가 마음이 좀 급해. 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떻겠냐? 남들은 40 중반에도 애를 떡하니 낳는다고 하는데 난 걱정이 돼서 잠이 제대로 안 오는구나. 내가 이런 시어머니라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이랑 같이 검사 받아보고 제대로 계획 세워서 준비해 볼게요. 그래, 그럼 부탁 좀 하자, 며느라.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병원에서 임신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아들은 매우 건강했는데 며느린 자연 임신이 어려울 거라는 소견을 받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런 결과 보여드리게 돼서 면목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연 임신이 힘들어도 인공수정도 있고 시험관도 있으니까 그걸로 시도해 봐야지. 며느라, 네가 좀 고생하더라도 시도 좀 해보자. 할 수 있겠니? 그럼요. 저도 아이를 꼭 낳고 싶어요, 어머님. 아유, 다행이구나. 네가 아기 낳을 마음이 있으니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1년 내내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결과는 매번 실패였습니다. 나중엔 제가 먼저 임신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입을 열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심할 테니 저는 알아서 계획하고 시술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따스한 날, 낮잠을 잠시 자고 일어났는데 꿈이 이상하게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용 한 마리가 커다란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가르며 저에게 날아오는 장면이었는데 마치 현실처럼 또렷했습니다. 이건 분명 태몽이라고 생각했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어요. 기대를 안고 얼른 아들 집으로 달려가 들뜬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며느라, 너 혹시 아이 들어선 거냐? 내가 오늘 낮잠을 자는데 꿈에 용 한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말을 끊듯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어제 시험관 시술 결과 나왔는데 또 실패래요.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어머님.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대했던 마음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고 뭐라고 더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나 그냥 돌아가마. 실망감이 너무 심하게 밀려왔고 며느리도 내색은 안 했지만 불편해하는 게 보이니 괜히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들까봐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만히 앉아있자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다음날 며느리를 데리고 점집을 찾아갔어요. 물론 며느리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가기 전부터 계속 망설이더라고요. 어머님 꼭 가야 하나요? 그런데 가봤자 그냥 나 따라와. 나 혼자 가면 네 얘기를 제대로 못 전할 것 같아서 그래. 마음 좀 편하게 먹고 그냥 같이 한 번만 가보자. 부탁할게. 결국 억지로 절 따라왔고 점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당은 우리를 힐끔 보더니 이내 진지하게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까지 빠짐없이 적고 나더니 이내 눈을 감고 무언가에 몰입하듯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신들린 듯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죠. 음과 양의 기운이 평행하지 않아. 사내는 강렬한데 계집이 너무 약해. 이대로는 안 된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하면 좋아질까요? 무당은 종이에 글을 빠르게 쓰더니 6장의 부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걸 베개 및 이불안, 옷장, 신발장, 화장대, 거실 구석에 각각 넣어. 이 기운이 여자의 몸을 감싸주면 임신이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큰맘 먹고 부적값을 내고 며칠 뒤 아들네 집에 가서 직접 베개 속, 이불 사이, 옷장 서랍 등의 부적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요. 그런데 몇 달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돌팔이인진 뭔진 모르겠지만 무당의 부적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드렸고 성당에도 가서 성호를 긋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마음이 들뜨기도 했고 금방이라도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해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이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또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오후에 며느리가 예쁘게 차려입고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걸 봤어요. 혼자서 조용히 나갔다가 돌아온 길 같았죠. 며느라 어딜 다녀오니? 아, 사찰에 다녀왔어요. 아, 맞다. 너희 집안이 불교라고 했었지? 네, 맞아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옳다구나 싶었어요. 이번엔 절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며느라, 다음 주부터 나도 같이 가자. 절에 가서 같이 절 올리고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니. 아, 어머님, 저 때문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듣자고 한 말 아니야. 며느라, 우리 같이 절에 가서 절 올려보자. 108배든 1000배 기도든 무엇이든 다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부터 며느리와 함께 사찰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입구에 있던 그 절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며느라,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니? 교회나 성당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네. 네, 여기가 아주 오래된 사찰이기도 하고 스님들도 믿음이 깊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 이번엔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들뜬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가 스님과 인사를 나눈 뒤 부처님 앞에 앉아 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난 1000배를 올릴 거야. 넌 어떻게 할래? 네? 1000배 기도요? 어머님, 그거 엄청 힘들어요. 108배만 하시는 게... 아니다. 내 2다리와 팔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너만 임신할 수 있다면 내가 못할 게 없지. 며느라,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알지만 이해해줘라. 내 나이 7순이 넘었고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 않니? 며느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아, 어머님, 그럼 저도 1000배기도 드릴게요. 같이 해요, 어머님. 그렇게 해서 저희 고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1000배기도를 드렸습니다. 절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쩔뚝거리며 내려왔죠. 그 후로 저희는 매주 절에 찾아가 1000배기도를 올렸습니다. 몇 주 동안 팔다리가 부서져라 1000배기도를 올리며 지냈는데 어느 주말엔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기에 이 한 몸 부서져도 상관없다는 심정이었어요. 홀로 1000배기도를 올려봤더니 둘이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정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 게 다 끝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땐 2다리가 후들거려서 4발로 기어 나올 정도였어요. 산길을 내려오며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우 다리 팔. 아유 어디 하나 안 아픈 데가 없네. 그렇게 휘청거리며 절 마당을 나서려는데 주지 스님이 절 보시고 두 손 모아 인사를 하셨어요. 보살님, 매주 오셔서 간절하게 1000배기도 올리시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스님의 온화한 눈빛을 마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물론 괜찮죠. 스님, 저희 며느리 아시죠?
네, 항상 같이 오시잖아요. 몇 주 전부터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임신이 잘 안 돼요. 시험관 하기를 몇 번이나 시도했는데 계속 실패였어요. 제가 죽기 전에 꼭 손주를 안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욕심 많은 노인네가 염치불구하고 매주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지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그런 깊은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보살님, 며느리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신가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감이 안 잡혔어요. 스님, 무슨 질문이 그리도 이상하세요? 며느리인데 당연히 알 건 다 알죠? 그런데도 스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조심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살님이 항상 진심을 다해 절을 올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주도 정성껏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보살님께 감동과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땀으로 젖은 몸을 추스르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전 정말 잘 모르겠어요, 주지스님. 스님은 말을 아끼고는 조용히 품속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며느님 몰래 혼자 가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두 손 모아 인사를 한 뒤 절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쥔 쪽지를 천천히 펼쳐봤습니다. 쪽지를 펼쳐보자 거기엔 숫자 몇 개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도 아니고 주소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뭔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근처에 있는 다른 스님 한 분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저기 스님,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스님은 쪽지를 한번 보시더니 조용히 손가락으로 옆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스님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사찰 옆에 있는 봉안당이었습니다. 저긴 봉안당이잖아요. 유골을 안치하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쪽지에 적힌 건 유골안치 번호입니다. 그 번호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보세요.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곤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지 스님이 왜 저에게 이런 쪽지를 준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이걸 무시하고 돌아설 수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떼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쪽지에 적힌 숫자를 쥔 채로 봉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골함이 벽면을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하나하나 번호가 붙어 있어 찾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쪽지에 적힌 번호와 같은 칸이 눈에 들어오자 그 앞에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유골함 옆에 붙어있던 작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사찰 앞에 서서 바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고 터지는 느낌이었죠. 몸도 뜨겁고 머리도 어지러운데 감정은 이미 통제불능이었어요. 택시가 도착하자마자 아들 집 주소를 외치듯 말하곤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말도 없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따귀부터 올려붙였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같으니! 이 사기꾼 같으니! 깜짝 놀란 며느리가 뺨을 감싸며 저를 올려다봤고 아들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유나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러세요? 저는 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도 알았냐 몰랐냐? 대답해봐! 아니 뭘요? 네 처가 애를 낳은 적이 있는 거 몰랐냐고! 대체 얼마나 속고 있었던 거야? 제가 봉안당에서 본 건 며느리가 3-4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있는 유골함이었습니다. 제 눈이 틀릴 리가 없었고 주지 스님이 거짓말을 할 일도 없었죠. 그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유나였고 그 아이는 그녀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유나 너 말해. 너 애 낳은 적 있었어? 유나는 갑자기 눈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 못된 거사.
내가 너한테 비밀 같은 건 없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지. 그런데 그걸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아들 이야긴 이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유나가 옆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유나한테 너무 아픈 기억이에요. 굳이 그걸 다시 꺼내야 하나 싶었어요. 전 그냥 과거는 과거로 묻고 싶었어요. 야, 이놈아. 애까지 낳았던 이혼녀랑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사기 결혼이야. 완전히 속았다고. 엄마 그만하세요. 유나한테 그건 정말 너무 아픈 일이고 전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가 안 괜찮아. 저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제대로 속았다고. 이건 사기극이야. 사기 결혼이라고. 엄마 제발 그런 말씀은. 유나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 넌 끝까지 네 처편이지? 정말 이게 아무렇지도 않니? 이혼녀에 애도 있었던 여자한테 평생을 바치고 싶니? 제가 점점 격해지자 결국 유나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을 잃었다는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어요. 네 아들이 저 세상을 간 건 안타깝다. 하지만 거짓말한 건 용서받을 수 없어. 분명 또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야. 내 말이 틀려?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예요. 이젠 숨기는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며느리는 눈가가 시뻘겋게 부어오를 정도로 울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다시 뺨을 한 번 더 갈겼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절 붙잡으며 말렸고 전 그대로 아들 얼굴까지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둘 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니들 계속 같이 살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며 집으로 왔고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채 알아누웠습니다. 서럽고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워 있는 동안 남편도 처음엔 씩씩거리며 화를 냈습니다. 저보다 덜하지 않게 며느리를 욕하기도 했어요. 아이,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해? 말이 되냐? 그건 사기지! 하며 흥분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말이 조금씩 바뀌더군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며느리 입장도 이해가 돼. 그 애도 아들을 잃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 그 상처를 남한테 꺼내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냐고. 그냥 가슴에 묻고 새 출발하고 싶었던 거겠지. 난 이제 좀 이해가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당신까지 1억이야? 난 그 아이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아들을 낳았든 뭘 했든 간에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우리를 기만한 거라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휴, 근데 여보, 이제 와서 어쩌겠어. 두 사람이 서로가 없으면 못 사는 사이잖아. 우리가 이혼하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들을 것 같아. 자칫하면 우리랑 연 끊고 떠날지도 몰라. 여보, 그냥 받아주자. 이해해주자, 제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결국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될 줄이야. 아이고, 억울해. 진짜 억울해. 그렇게 저는 방 한구석에 틀어박혀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맨 채 죽만 겨우 몇 술까 받아먹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리와 아들 둘 다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 문 앞에서 거실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긴 아는 거냐? 내가 화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이러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무엇도 숨기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생각만 하고 너무 경솔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에휴, 또 네가 무슨 비밀을 터뜨릴지 난 겁이 난다. 숨긴 게 더 있는 거면 지금 말해. 지금 아니면 나중엔 더 안 받아들일 거니까.
그러자 며느린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비밀은 아니고요. 아들이 왜 하늘나라에 갔는지, 그리고 제가 전 남편과 왜 이혼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며느리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들어보니 아들은 백혈병이었고 겨우 4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작고 여린 아이였을까요? 그런 아이를 품에 안고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바람이 나서 며느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어요. 자식 잃은 슬픔에 더해 남편에게까지 버림받았던 그 시간들을 혼자 견디고 버텨냈다니. 전후 사정을 듣고 나니 며느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였어요. 저는 이러면 안 되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하고 애써 강하게 다짐했지만 며느리의 눈물글썽인 눈과 아들의 두 손 모은 간절한 눈빛 앞에 결국 제 마음도 스르르 무너지듯 기울어졌습니다. 됐다, 그만해라. 둘 다 편하게 앉아. 어머님,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면 너희 둘 우리랑 연 끊고 도망갈 거 아니니? 아들, 내 말 맞지? 엄마, 연을 끊다뇨.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대신 용서해 줄 때까지 빌었을 거예요. 알았다. 내가 졌다고. 그러니까 편히 앉아. 그 말을 한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끼면서도 억지로 몸을 일으켜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부터 씻고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반찬들을 꺼내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주고 보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며느라, 다음 주엔 같이 사찰에 가자. 네? 네 어머님, 얼마든지요. 어머님이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앞날은 잘 될 거야. 며느리 너도 가슴에 묻은 아기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질 거고, 우리도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꼭 만날 거야.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허투루 맺어지는 게 아니거든. 우린 할 수 있어. 알았니?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며느리를 용서하게 되었고 이전처럼 매주 사찰에 가서 천배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주말이면 무릎 보호대 하나 없이 딱딱한 마룻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렸어요. 날이 갈수록 무릎은 멍이 들고 허리는 숙이기조차 힘들어졌지만 저희 둘 다 한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동안 며느린 단 한 번도 중간에 쉬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며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무릎이 까지는 것을 견디며 간절히 바랬어요. 아기를 품을 수 있기를, 반드시 기적이 오길 바랬죠. 얼마 뒤 며느리와 아들은 또 한 번 시험관 시도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를 했고 저는 그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며느리가 싱긋 웃고 서 있더군요. 눈가엔 눈물이 어리긴 했지만 그 미소는 뭔가 확신에 찬 얼굴이었어요. 며느라, 너 거짓말만 하지 말거라. 네 어머님, 거짓말 아니고 저 임신했어요. 성공했다고요 어머님. 뭐야, 진짜로 성공했단 말이야? 이야, 드디어 부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잘됐다. 아주 잘됐어. 그날 며느리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며느리를 꼭 끌어안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듯 팔을 휘두르고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집안 가득 환호성이 울렸고 더 바랄 게 없는 하루였답니다. 며느리와 있었던 여러 사건, 그 시절엔 가슴에 대못 박는 일처럼 아프고도 분했지만 손녀딸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서는 이상하리만치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졌어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흩어지고 사라졌달까요? 하루하루 손녀의 숨결을 곁에서 느끼며 지내다 보면 예전의 분노도 억울함도 다 잊혀지더라고요.
아이고야, 우리 손녀 머리카락이 뽀송뽀송하게 났네. 아이고, 장해라 장해. 우리 손녀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아주 그냥 예뻐 죽겠다.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잠투정 부리는 걸 토닥이면서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은 입가에 미소가 절로 번졌죠. 어머님, 매일같이 오셔서 애기 봐주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부탁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그런데 글쎄요, 힘들다는 생각이 단 1초라도 든 적이 있었던가요? 그 순간 저는 주름진 손등에 아기 손이 닿는 그 감촉을 떠올리며 씩 웃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인생을 통틀어 지금이 가장 기운이 펄펄 샘솟는 것 같다니까? 나 이래봬도 새벽마다 부처님께 절 올리고 등산도 했던 사람인데 손녀 하나 보는 건 식은죽 먹기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린 눈을 촉촉히 적시며 웃었어요. 그 눈빛에 담긴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들, 그걸 저는 누구보다 잘 읽어낼 수 있었죠. 어머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아이를 품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절 믿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같은 시어머니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을걸? 시중에 내가 최고의 시어머니라고.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최고예요. 저희는 그렇게 까르르 웃었고 손녀딸은 옆에서 팔짝팔짝 다리를 차며 응답이라도 하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렇게 저는 손녀를 키우며 며느리의 과거니 숨긴 이야기니 그 모든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속인 게 괘씸한 건 맞지만 지나간 일이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있으니 더 따지고 더 물어본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가끔은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풀었나 싶다가도 손녀의 웃는 얼굴 한번 보면 그 생각도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그저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웃는 날만 이어가며 남은 생을 따뜻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던 돌덩이가 내려앉은 느낌이랄까요? 이제는 절 아프게 했던 기억들조차도 다 제 삶의 일부였구나 싶어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네요. 고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 누군가에게 속아서 마음앓이 하신 분들, 혹은 잊고 있던 옛 사연이 그리우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재밌고 감동 있게 들어주셨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녀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잠들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작고 포근한 체온 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